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너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 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친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 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 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사돈분들과 나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 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 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된다고 했잖아. 믿어 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낳아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에 8살 된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시한부 인생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어떠한 위로라도 받고 싶어 이렇게 적어 내려가 봅니다. 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고 입이 닳도록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고 하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 딸 선택할 수 없지만 다행히도 아들이 나와줘서 정말 시댁에 이쁨 받으며 지내왔었습니다. 성격이 와일드하신 편이라 좀 거부감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저에게 무엇이든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셔서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 또한 노력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 생신과 시댁 제사가 겹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말 좀 잘 해봐봐. 내가 대놓고 말하면 어머님께서 분명 싫어하실 거 아냐. 하필 아버님 제사랑 아빠 생신이 겹칠 게 뭐람? 상황에 맞춰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매년 아버님 제사를 먼저 참석할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 문제는 어머니랑 대화 좀 해볼게.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될 거라곤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조만간 어머니 집에 한번 내려가야 되거든. 그때 진지하게 대화해볼게. 결혼하고 나서 아빠의 첫 생신일과 세상 떠나신 아버님의 제사를 한 번에 그날 하루에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시댁이 우선이라며 나이 먹고 무슨 생일상이냐며 시댁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셨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살아계신 아빠의 생신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율해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남편 또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기보다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었죠. 당연히 저보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좋게 얘기했는데도 좋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배우자인 아버님의 제사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한 것 같았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저 또한 아빠 생신 때 안 갈 수 없어서 차라리 제가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생신 전날에 미리 찾아뵀어요. 시댁과 친정의 거리가 서울과 통영이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야만 온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홀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감정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빠의 생신은 항상 전날에 찾아뵈었고 6년째 되는 날 시댁에 모임이 있어 그동안 제가 양보했으니 어머님도 한 발짝 물러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이번에 아버님 제사 때 저희 아버지도 생신이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제때 찾아뵌 적 없었고 항상 전날이나 전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도 같이 모여서 저녁도 함께하고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 정말 열심히 했고 한 번도 토 안 달고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집에 먼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좀 불편하시면 서준이 아빠는 제사에 참석하고 저는 아버지 생신상 좀 봐드리고 싶은데 괜찮죠? 앞으로 더 잘할게요. 다음에 좋은 데 데려다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실 거죠? 제사를 참석하든 안 하든 그건 네 자유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겠다는 전제하에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5년 동안 군말 안 하고 제사 참석했으니 이번에는 제사에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니? 가서 네 애비 생일상 차려 죽어라. 시댁에 다시는 발붙이지 말고. 친정이 우선이니 시댁이 우선이니? 너는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녀와라.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 죽은 사람이 먼저니? 당연히 산 사람이 먼저지. 라고 할 줄 알았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실 거라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던 건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냐며 되려 큰 소리 치시는 시어머니의 환한 얼굴에 상처는 있는 대로 받았고 이런 취급 받으면서 시댁에 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뛰쳐나왔고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맨발로 뛰어오시면서 갑자기 자기 아들 휘어잡는다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을 자기 발밑으로 두려고 하는 제 신보가 너무 꼴보기 싫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셨고 더 이상 상대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는 시댁에 발붙이지 않을 거라고 통보한 다음 아이 데리고 현관문 나섰어요. 남편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시어머니 말리고 저 따라왔어요. 솔직히 제사라는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산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문화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도대체 뭐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정불화만 일으키는 제사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사 지내는 게 힘들다며 이참에 연락하지 말고 자기도 태어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어요.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날만 되면 온 가족을 다 부르려 하는 그런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며 아버님이 세상 떠나고 자식들을 더 모으려고 하는 병이 생겼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가 허전해서 무슨 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사라도 지내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이유를 만들려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기분 따라 변하는 모습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에 토를 달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그날 집안 분위기는 난리가 납니다. 결국 쌓이고 쌓여서 저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어른이고 남편의 어머니인데 집에 돌아오는 동안 너무했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벌써 엎질러졌는데 어쩌겠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였죠. 그렇게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통화 한 번 한 적 없었고 오히려 속이 더 편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 생신 전날 문제가 터졌어요. 어머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찾아가야 했어요. 가기 싫었지만 어머님이 쓰러졌다는데 안 가면 남편과의 사이마저 틀어지니까 서운한 감정 일단 접어두었죠. 그렇게 도착해서 어머님이 계신 병실에 남편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먼저 와 계셨고 다른 친척분들도 이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계셨어요. 잘났다 잘났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너는 상황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냥 계속 참는 거 쭉 참으면 되지.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마음 편하니?
그동안 나는 뭐 이런 일들 없었을 것 같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어머님께 전화 한 통 안 했다며? 정말 인연 끊으려고 했던 거니? 그런 식으로 인생 막 살면 너한테 돌아오는 건 뭔데? 어머님이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마음이 아프단다. 자기 속 마음도 몰라주는 며느리가 너무 서운하대. 그런데 동서는 그동안 어머님한테 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었지? 어머님이 동서한테 못하기만 했었어? 잘해줄 때도 많았잖아. 형님, 제가 그런 거 모르겠어요? 당연히 잘 알죠. 그만큼 저도 노력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경우가 다른데 왜 형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형님은 뭐 잘하신 거 있으세요? 명절마다 항상 늦게 오시잖아요. 음식 다 준비해 놓으면 그제서야 얼굴 내미시고 하루 종일 힘들게 전 부쳐 놓은 거 싹 가져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TV 보시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형님만 전 맛있는 거 미리 싹 포장해서 가져가시고 저희는 다 찢어지고 못생긴 거 남은 잔반 가지고 가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사상도 제가 다 준비했어요. 형님은 그냥 어머님께 돈만 드리고 안 오실 때도 있잖아요. 오셔도 제사 음식 만든 거 싹쓸이해서 가져가시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뭐든지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럼 병 생겨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라도 걸리면 형님이 제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괜한 걸로 트집 잡으려 하지 마세요. 정말 감정 억누르고 병원에 찾아간 건데 형님의 한마디에 결국 쌓였던 감정이 더 크게 터지고 말았어요.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친척분들 많은데 그 자리에서 저를 면박 주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입장은 아예 생각 안 하시고 형님 입지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형님한테 쌓였던 감정 터뜨렸고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님과 저와의 감정 싸움이 남편과 아주버님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때 어머님의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차 싶으셨는지 잘못 판단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의사의 진단 결과 어머님은 몸이 아주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응급실에 실려온 이유는 정말 어이없게도 제가 아빠 생신상 차려드리러 가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댁에 있었던 일 전해드리고 주말에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어머님이 퇴원하시면서 뭐 줄 게 있다며 잠시 시댁에 들리라고 하셔서 가기 싫었지만 모두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입만 쳐다봤고 결국 그런 부분들에 더 이상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죠. 아버님 제사상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제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꾀임에 저는 넘어갔던 거고 아버님 제사에 참석하게 된 거였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잊고 싶지 않았던 시댁에 발을 들인 제가 멍청했어요. 어머님이 주겠다고 했던 건 다름 아닌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역시나 차별은 있었어요. 형님 제사 음식은 잘 만들어지고 맛있는 것들 위주였고 저는 못생기고 맛도 별로 없는 것들 위주였습니다. 남편도 같은 뱃속에 나온 자식인데 대놓고 차별은 좀 아닌 것 같아 제사 음식 안 가져갔어요. 그렇게 남편 시댁에서 끄집고 나와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서로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시댁에 불만이 많았고 남편도 어머님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했었죠. 그날 이후로 명절날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당연히 안 왔습니다. 형님에게도 전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 생신이었죠. 명절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 생신은 챙겨야 하지 않겠냐며 아주버님의 화를 내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고 남편과 점점 언성 높여 말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꿔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문제는 저와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건네받았고 전화를 바꾼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말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와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싫었던 건지 무시하는 분위기가 싫었지만 차단할 수 있는 건 제 선에서 차단해야 했어요. 손 아래 사람이라고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는 게 더 억울하잖아요. 할 말은 해야죠.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 저와 남편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을 더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당사자가 겪어봐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없어도 형님이랑 아주버님 셋이서 좋은 곳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막내 며느리 없어서 더 좋았다며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사진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혼자 몰래 보다가 저에게 들키면서 문자 내용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 지방과 냉전 상태에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주말에 아빠가 저희 남편과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부르셔서 주말에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반겨주시면서 사위 왔다고 상다리 부서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셨어요. 최서방 많이 먹게나. 요즘 일하랴 집안 관리하랴 힘들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냐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무리해서까지 생일 안 챙겨도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 어쩔 때는 상대방이 접어야 평화가 올 때도 있다.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면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다 보면 분명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배려해줄 날이 올 걸세. 그러니 그때가 언제이든 다시 예전처럼 꼭 생일날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시간 날 때 여유 생기면 오도록 해라. 우리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래야 온 집안이 평화롭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런 모습 누가 보고 싶겠나.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시댁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좋게 해결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저와 남편과의 관계마저 안 좋아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에 하루도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며 괴로워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와의 관계도 솔직히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시댁과의 다툼이 부부싸움으로도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감정 싸움이 점점 격해지면 결국 이혼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저도 두렵긴 했어요. 결국 저희가 한 발 물러나기로 하면서 시댁이 다시 접근하게 되었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안 좋았던 일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니 어머님은 금세 풀리셨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에 다시 왕래하면서 분위기는 좋게 돌아왔고 어머님 또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어느새 남편과 결혼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평화롭게 삶을 살고 있는데 엄마의 전화 한 통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없는 상태였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아빠와 보낸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신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걸 뒷전으로 하게 되었고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월세로 얻었어요.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방 하나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죠. 회사에도 사정을 얘기하니 배려해 주셨고 최대한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온 아빠의 생신날이 다가왔고 시댁에서 아빠의 상태를 알게 되자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돈어른 몸은 괜찮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라 그래.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인 거 알지?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 네 시아버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 그래서 내가 안 써둔 마음 잘 알지. 네, 어머님이 걱정해 주신 마음 전달할게요. 그런데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빠 생신날은 같이 시간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이번이 아빠와 보내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제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너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마. 얼마의 시간 남지 않은 거 한 발 물러나 이해해 주마. 그런데 그날 저녁 올라와야 하는 건 알지? 어차피 지금 병원 근처에 방 잡아놓고 생활하고 있다며. 그럼 거기에서 마지막 생일 챙겨드리고 최대한 빨리 출발해서 제삿날 문제 안 되게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 시애미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최대한 많이 배려해 준 거니 그런 줄 알고 그럼 끊는다. 늦지 않게 꼭 와야 한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늦지 않게 가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는 몸 상태라 병원에서 엄마가 생일상을 준비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와 함께 아빠 생신상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엄마 집에서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하던 거 다 미뤄두고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니 아빠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했던 암이 재발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망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생신상 준비하지 못했고 위태로운 아빠의 모습에 그날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있던 추억들이 떠올랐고 세상을 떠나시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빠는 경련과 혼수 상태를 번갈아가며 힘들어하셨고 전보다 조금 더 강한 약 처방으로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어요. 아무래도 진통제 효과가 크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만 허락해주지 약효가 떨어지면 그에 따른 고통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제삿날 늦어지는 이유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전화를 받았고 예상했던 대로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켜야지. 그런데 너는 시애미 말을 완전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야? 이번에도 봐줘야 하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이번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예요. 그러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버지 생신상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만큼 안 좋아요. 오늘은 제사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다음 년도 있잖아요. 오늘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저 빼고 진행해 주세요. 너 지금 하는 꼴이 너희 사돈어른 세상 떠나면 그때는 뭐라고 그러게? 아버지 세상 떠나고 처음 맞이하는 제사니까 시댁 제사보다 너희 집이 우선이라고 할 거니? 거기 병원에 안사돈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올라오도록 해라. 지금 네가 잘해야 나중에 너희 사돈어른 제사 잘 치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댁 제사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아빠의 몸이 많이 힘들고 위태로운 상태인데 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 번 더 어머님이 정해주신 틀을 깨버렸고 결국 막내 며느리가 참석 안 했다고 난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 끊어버렸고 핸드폰 전원을 끄면서 시댁과의 연락은 완전 단절시켰어요.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산 사람이 우선이지 죽은 사람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빠도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고 힘겹게 일어나 앉으시더니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시댁에 올라가 보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괜찮다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한순간도 아빠와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더 이상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9년이었고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아예 관계를 끊더라도 마지막 아빠 가시는 길 후회하지 않게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병실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엄마가 금세 아빠의 생신상을 차려주었어요.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조촐하지만 의미를 두는 게 더 좋은 거라며 한자리에 모여 생신날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제삿날이라 남편이 올 시간이 아닌데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저만 바라보며 걸어오셨고 다짜고짜 아빠 무릎에 놓여있던 생신상을 뒤엎더니 제 얼굴에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시애미를 개똥으로 안다며 병원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치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웠어요. 네가 감히 내가 전화 끊기도 전에 먼저 끊어? 너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 거니? 요즘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세가 하늘을 찌르지? 잘해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몰라? 내가 더 이상은 너의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사도 때려치우고 아들 차 타고 내려왔다. 곧 떠날 양반 생일상 차려줘서 모른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쇼를 하네 쇼를 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데 대접은 받고 싶은가 봐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제 딸에게 손찌검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법대로 처벌할 테니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서방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안 싸돈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그 순간 시어머니 아빠의 말에 참을 수 없었는지 저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아빠가 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다시 말해보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시어머니를 무섭게 쳐다보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이제 곧 세상 떠날 사람 뭐가 두렵냐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쇼크 상태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급하게 수술실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희는 아빠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하기 위한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면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아빠가 쇼하는 거라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 악화시키게 한 죄와
병원에서 난리친 부분들과 그리고 저에게 손찌검한 정신적인 피해에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머님의 죄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 노력했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켰고 최악의 상황까지 빠뜨린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언제든지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국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손을 놓고 마른 것 같았어요. 그와 동시에 어머님의 형량 또한 더 높아지게 되었죠. 모든 책임이 시어머니한테 돌아가게 되었고 징역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택하신 일이었을까요?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슴 아파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형님 댁과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 아예 인연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못된 심포가 자신을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지만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 정말 오래간만에 모여 아빠가 세상 떠나기 전에 엄마가 준비한 생신상이었는데 그걸 엎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고 거기에 더해 저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제 얼굴에 손찌검한 것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 편히 보내드리지 못한 아빠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이 살면서 심보가 고약하면 언젠가 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항상 배려하시고 좋은 마음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배려한 만큼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